상상해 보십시오. 무적의 철갑 전차 부대를 이끄는 고대의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온갖 전장을 누비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최후를 맞이한 곳은 장엄한 전장도 아니었고요. 적의 맹장과 맞붙은 일기토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히 예상 밖의 장소였죠. 맞아요. 이름 모를 유목민 여인의 작고 초라한 텐트 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깊이 잠들었다가 텐트를 고정하는 투박한 말뚝의 머리가 관통당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당대 최강의 군제 사령관이 이렇게 허망하고 귀귀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와, 정말 극적이고 또 잔혹한 오프닝이네요. 하지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핵심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 바로 당신을 이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요약본을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방대한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인사이트만 딱 추출해내는 심층 탐구의 시간이죠. 오늘 파헤칠 자료가 고대 문헌인 사사기 5장, 이른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와 시, 그리고 그 핏빛 전쟁 서사가 뒤엉킨 이 문헌을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리더십이나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 그리고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이번 심신 탐구의 미션입니다. 이 텍스트가 겉보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서사시 같거든요. 근데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승리 이면에는 철저한 절망이랑 비겁함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의 시작 부분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대한 승리를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서 승리 이전에 아주 암울하고 처참했던 현실을 비춰주잖아요. 네, 6절과 7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거기 보면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막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요? 주요 고속도로나 큰 길은 이미 무장 갱단들한테 완전히 장악당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목숨 부지하려고 막 눈치 보면서 좁고 험한 샛길로만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완벽한 무법천지 있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길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 그 사회의 치안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적인 삶의 터전조차 다 뺏긴 거군요. 그렇죠. 가나안 세력의 억압이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8절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쟁이 성문 앞까지 닥쳤는데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대목 보고 이게 일종의 문학적인 과장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법이요? 어떤 의조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주먹으로 싸워 이겼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영웅담 특유의 허풍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4만 명이나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농기구라도 들고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굳이 무기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학적 과장이 약간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뼈아픈 역사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가나안 세력은 이미 철기 문명이 진입해서 고도의 무기를 생산하고 독점하던 상태였거든요. 기술 격차가 엄청 났겠네요.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대장간 자체를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해제라는 건 단순히 무기가 없다는 뜻을 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통제할 권한, 즉 정치적 리더십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린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칼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방어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의 진공 상태에서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그녀가 스스로를 장군이나 구원자 혹은 통치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아예 부재한 공포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전략가가 아니라 생존을 책임져줄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그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미라는 단어는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책임감을 내포하거든요.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제도가 붕괴되고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드보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리더십, 즉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짊어지고 일어난 겁니다. 좋습니다. 드보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무기 문제요? 네.
방패 하나 없이 겁에 질려서 오솔길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당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정규군이랑 싸울 수 있었냐는 거죠. 누군가는 진짜 맨몸으로 총알바디가 될 각오를 해야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서사실은 전쟁 과정을 묘사하기 전에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투명한 명단을 하나 공개해버립니다. 아, 그 명단이요? 네, 누가 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걸었는지, 그리고 누가 비겁하게 핑계를 대며 뒤로 숨었는지, 그 적나라한 실명과 지파를 대중 앞에 폭로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제가 이 텍스트 읽으면서 제일 몰입했던 게 바로 이 명단이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도 아마 직장이나 조직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회사 생활의 위기 상황 같은 거요. 맞아요. 회사가 진짜 위기에 처해서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밤새우며 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온갖 거창한 논리랑 핑계대면서 쏙 빠져나가거든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랑 너무 똑같아서 진짜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가오셨나요? 먼저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같은 지파들이 나와요.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판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고 엄청난 극찬을 받거든요. 네, 헌신한 자들이죠. 근데 제 시선을 확 끈 건 반대편에 있는 핑계댄 사람들입니다. 이건 마치 고대의 SNS 공개 저격글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요. 아, 르우벤 지파. 그 구절이 참 흥미롭죠. 텍스트를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고 2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이거 완전 사내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어떻게 포장하는 수법이요? 우리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밤새워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라톤 회의도 막 열었거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 이러면서 포장하는 거죠. 결국 르우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양의 오리에 편안히 앉아서 한가롭게 목자의 피리소리나 듣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 예리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위기 앞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갈등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이죠. 마음에 큰 살핌이 있었다는 구절은 그들의 지적인 고뇌를 비꼬는 고도의 문학적 조롱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불참자들의 명단을 단순한 비겁함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제적이고 지리적인 역학관계죠.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나요? 그냥 전쟁에 무섭고 피 한 방울 흘리기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고요? 두려움도 당연히 컸겠지만 텍스트에 묘사된 지파들의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 즉 전쟁의 참화가 위치세 않는 안전한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예요. 단은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배와 해변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해상 무역이나 항구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항구와 상선을 쥐고 있던 이 지파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경제망, 즉 다국적 해상 무역 네트워크와 이미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기들 무역 파트너가 가나안인 거네요. 맞아요. 만약 이들이 가나안 정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공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시장의 붕괴를 의미했죠. 와,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인 분쟁 터졌을 때 주가 떨어지고 공급만 끊길까 봐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싹 발 빼는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지킨 셈이죠. 결국 잃을 게 많은 저들은 기득권 지키려고 안전한 곳에서 계산기만 막 두드렸고요. 아까 앞서 목숨을 걸었다고 극찬받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척박한 산악지대로 밀려나서 애초에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뛰어내려갈 수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혁명이나 커다란 변화는 결국 잃을 것이 없는 자들,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시작된다는 역사의 오랜 패턴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진실이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저한테 여전히 해결 안 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 뭐든 병력의 절반은 참전을 거부했잖아요. 남은 반쪽짜리 군대는 그나마도 방패 하나 없는 비무장 상태고요. 근데 상대는 고대 탱크 부대인 가나안의 철병거 군대란 말입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 수준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력 차이인데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에서 전쟁의 무대가 인간의 얄팍한 정치판에서 갑자기 거대한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연합군이 무기또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아무런 탈취물도 얻지 못했다. 즉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기록합니다. 네, 실패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20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무슨 자연 전체가 침략자들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대한 판타지 서사시의 절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적장 시스라한테 무슨 레이저빔이라도 쐈다는 건가요? 하하,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시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전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게다가 21절에서는 갑자기 기손 옛 강물이 범람해서 적군을 휩쓸어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별이 싸운 거랑 강물이 범람한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아주 선명하고 과학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의 파편들을 종합해보는 거죠. 4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라며 엄청난 폭우를 묘사합니다. 아, 4절에 폭우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22절에서는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라며 적의 병거부대가 돌격하는 소리를 담아내고요. 자, 이제 이 정보들, 폭우와 말굽소리, 그리고 범람하는 기손강을 연결해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별들이 싸웠다는 시적인 표현은 하늘이 주관하는 엄청난 기상이변, 즉 예기치 못한 폭풍으로 의미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군대의 최강 무기였던 철병거는 무기또 평원처럼 단단하고 넓은 땅에서 압도적인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예고 없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평소에는 말라있던 얕강인 기손강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무기또의 평원은 거대한 진흙탕 늪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와, 늪이 되어버렸군요. 네, 무거운 쇳덩어리인 철병거와 그걸 끄는 말들은 진흙에 빠져서 단 1m도 전진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덫에 걸린 거죠. 기가 막히네요, 진짜. 진흙 속의 찬찬은 그냥 무거운 금속관이라 다름없잖아요. 그 무거운 철바퀴가 진흙에 처박혀서 막 헛돌고 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 지르고 그토록 오만했던 가나안 정예군이 쏟아지는 비랑 강물 속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맨몸의 이스라엘 보병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 아주 생생한 묘사네요. 인간의 최첨단 무기가 대자연의 변수 앞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린 거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궁극의 평등주의죠. 진흙탕 속에서는 철갑을 두른 장군이나 맨몸의 농부나 똑같이 무력해지니까요. 반면에 23절을 보면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여호와를 돕지 않고 끝까지 방관한 메로스의 주민들에게는 거듭된 저주가 내려집니다. 두려움과 계상 때문에 안전한 곳에 숨어있던 방관의 대가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게 기록되는지 쐐기를 박는 거죠. 맞아요. 그 거대한 군대와 병거가 진흙탕에 파묻혀 비참하게 괴멸하는 동안 적의 총사령관인 시스라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병거를 버리고 홀로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웅장했던 우주적 스케일의 전장은 이제 한 여인의 작은 텐트 안 가장 좁고 치명적인 공간으로 시선을 급격하게 옮기잖아요. 네, 이 서사시의 절정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호스타 시스라는 도망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텐트로 숨어듭니다. 여기서 시스라의 심리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겐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중립적인 유목민이었어요. 게다가 가나안 왕과 평화조약도 맺은 상태였죠. 시스라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안전한 정치적 피난처를 찾았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게다가 야엘이 그를 맞이하는 방식도 엄청 치밀하잖아요.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야엘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귀한 그릇에 엉긴 젖, 즉 우유를 담아서 주죠. 제가 알기로 고대 근동에서 낯선 이에게 마실 걸 내어준다는 건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불가침 환대 조약 같은 거라면서요. 손님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거든요. 시스라는 그 귀한 우유를 마시며 완전히 안심했을 겁니다.
게다가 발효된 엉긴 젖은 무거운 요구르트 같아서 지친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생리적 효과도 있었고요. 아, 그 텐트 안에서 완벽한 평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겠네요. 적장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잠든 시스라를 향해 야엘이 무기를 집어듭니다. 근데 그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장막 말뚝과 장인의 방망이잖아요. 왜 하필 말뚝이었을까요? 주변에 요리용 칼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야엘이라는 인물이 가진 일상성의 무서움입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텐트를 치고 걷는 건 전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이자 고유한 역할이었어요. 즉 야엘에게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평생 동안 매일 만져온 눈 감고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정교한 도구였던 거죠. 아, 텐트 말뚝 박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병사보다 뛰어난 전문가였군요. 자신의 일상적인 도구로 당대 최고의 무력을 제압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26절과 27절의 사례 묘사를 보면 텍스트가 정말 잔혹할 만큼 리드미컬하거든요.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타격감을 문자로 표현한 셈이죠. 맞아요. 이건 마치 방망이로 말뚝을 쾅쾅 내리쳐서 땅에 단단히 박아버리듯이 적장의 죽음이라는 팩트를 텍스트 안에 완전히 박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텍스트 구조 자체가 야엘의 물리적인 타격을 소리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은 이 극단적인 폭력의 순간 직후에 등장하는 영화적인 교차 편집에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장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마치 천재적인 감독이 영화를 보는 것 같달까요? 한쪽에서는 텐트 말뚝에 머리가 뚫린 장군을 보여주고 곧바로 다음 컷에서는 화려한 궁전에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로 카메라가 넘어가잖아요. 네, 창문 너머를 내다보는 어머니가 초조해하죠. 내 아들의 병거가 왜 이리 늦는가 하면서요. 그리고 시녀들이랑 같이 귀게 한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들이 처녀들을 납치하고 수놓은 채색 옷을 전리품으로 나누느라 늦는 거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요. 그 합리화하는 대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비가 너무 소름 돋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헛웃음도 났어요. 한쪽에서는 아들이 말뚝에 머리가 박혀 죽어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예쁜 옷 뺏고 여사들 납치하느라 늦겠지 하며 들떠 있잖아요. 이 끔찍한 간극은 도대체 왜 집어넣은 걸까요? 텍스트가 어머니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 아닐 테고요. 아니면 적의 잔혹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걸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를 현대의 도덕적 잣대로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대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면은 고대 승전가가 줄 수 있는 극적인 아이러니의 완벽한 절정입니다. 극적인 아이러니요? 네, 적의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환상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완벽하게 조롱하는 장치죠. 아들의 목에 걸릴 화려한 채색 옷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환상과 방금 전 그 아들의 머리를 관통한 투박한 말뚝의 극명한 대조를 짚어내는 겁니다. 화려한 명검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뚝의 처단당에 나뒹굴고 있다는 그 대조를 극대화한 거군요. 정말 완벽한 문학적 설계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처절한 노래는 31절의 장엄한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같은 전쟁이 지나간 후 그 땅은 무려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되죠. 와,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공포에 질려서 텅 빈 대대로 대신 좁은 오솔길로 도망다니던 절망적인 풍경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아주 암울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위기 앞에서 경제적 이득이랑 온갖 핑계대며 발 빼는 인간의 뼈아픈 이기심도 마주했고요. 하지만 결국 그 무적의 철병거를 멈춰 세운 건 대자연이 동원한 거대한 진흙탕이었고 적장을 끝장낸 건 텐트 안에서의 치명적이고 아이러니한 줄말, 바로 말뚝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5장의 이 거대한 서사를 이렇게 짚어보니 정말 새롭네요.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 하는 고대 전쟁 기록이 아니죠.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의 바닥, 계산 없는 헌신,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 당신, 오늘 이 길고 깊은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오늘 이야기 도입부에서 보았던 대로를 피하고 서로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큰 길 대신 안전해 보이는 좁은 오솔길로만 피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큰 길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에서 그 길을 다시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내리쳐야 할 작은 말뚝, 즉 당신의 결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